조선의 개신교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장소에 가기 전에 개신교 선교사님들의 족보를 간단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 떠오르시나요? 5분 정도만 일단 큰 줄기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어머니 스크랜튼, 아들 스크랜튼. 일시 방문하신 선교사님들을 제외하면 한반도에 처음으로 정착한 개신교 선교사는 1884년 9월에 입국한 알렌입니다. 그리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조선에 입국합니다. 이들은 한반도 최초의 목사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러는 부인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서울 정세가 불안정하다는 조언이 있어서 잠시 일본으로 물러갔다가 다시 6월 20일에 조선에 들어옵니다. 이때 일본에서 대기하고 있던 어머니 스크랜튼이 같이 입국합니다. 아들 스크랜튼은 남성이자 의사로서 입국에 유리했기 때문에 5월 3일에 조선에 먼저 들어옵니다. 저는 오늘 이 5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알렌 선교사부터 한번 그 흔적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명동이고요. 이 명동 끝부분에 오늘의 첫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선교사 알렌이 세웠던 병원이 있던 것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알렌이라는 분은 아까 전에 설명을 대충 들으셨겠지만 1884년 9월에 조선에 입국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주 선교사입니다. 최초로 온 선교사라는 건 아니고 최초로 와서 아예 정착한 선교사, 단순히 스쳐 지나간 분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저희 3편에서 갑신정변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그 갑신정변과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갑신정변이 1884년 12월에 일어났고 이분은 1884년 9월에 입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온 지 두세 달 된 그 기간에 갑신정변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민혁인이라는 온건 개화파에 해당하는 사람이 큰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알렌이 외과 수술을 한 겁니다. 당시 한의로는 좀 고치기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분이 서양 의학을 통해서 구한 거죠. 그래서 덕분에 그 민영익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고종과 민영익의 가장 큰 후원자였던 명성황후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한국 개신교 선교의 역사가 긍정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을지로역구 옆에 하나은행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외환은행 본점이었던 곳인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하면서 이제는 하나금융그룹 건물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옛날 분들은 외환은행 본점으로 더 익숙하신 그런 건물일 텐데요. 이쪽에 그 아까 말씀드린 알렌이 세운 제중원이라는 병원의 터가 있습니다. 현재 제중원 재현된 건물 자체는 연세대 쪽에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있었던 위치는 이쪽이라서 한번 표지석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아무리 찾아도 지금 표지석이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또 오늘 못 찾았고, 근데 어쨌든 이 하나금융그룹 지금 오른쪽부터 꽤 넓은 부지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부터 이 사선 방향으로 명동 성당이 이쪽 방향에 있거든요. 명동 성당 초입에 이르기까지 넓은 부지를 제중원이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이제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봤던 그 어떤 연구 관련된 기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쪽은 정확히 말하면 그 두 번째 제중원이고요. 첫 번째 제중원은 그 헌법재판소 안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거기서 알렌이 처음 시작했고, 저번 3편에서 박규수 집터 기억하시나요? 헌법재판소 안에 있었는데 그 집터 그 근방에 제중원이 처음 시작한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 시작했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이곳으로 한 1, 2년 만에 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알렌이라는 선교사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의사인 평신도 선교사고, 조선에 처음으로 뿌리를 내림으로써 처음에 기반을 다져주셨고, 저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도 다 이 제중원이 없었다면 정착이 어려웠을 거예요. 언더우드 이런 분들은
아예 제중원의 과학교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했거든요. 조선에서 당시에는 선교사로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다 교사 아니면 의사로 들어왔는데, 이제 알렌이 털을 잘 잡아둔 덕분에 선교사들이 이제 의사나 교사의 신분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렌은 그 북장로회 소속이었고요. 미국의 북장로회 소속이었고, 그 당시에 선교사를 보내는 게 의료 선교사 한 명, 또 목회자 한 명 이렇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구조 속에서 알렌의 파트너였던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목회자인 거죠.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세웠던 교회, 세문안교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언더우드는 아펜젤러와 함께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조선으로 들어온 선교사인데요. 이분들은 조선에 정착한 선교사 중에서 보면은 최초의 목회자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러는 감리교, 언더우드는 장로교. 두 분이 교단은 다른데 같은 날에 같은 배를 타고 입국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언더우드 먼저 볼 거고요. 최초의 목회자 선교사가 각각 장로교, 감리교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재도 가장 큰 기독교 교단은 장로교와 감리교입니다. 저는 한국의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둘 교단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언더우드가 세운 세문안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세문안교회는 1887년 9월 27일에 처음 창립되었습니다. 세문안교회를 얘기할 때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그 표현이 무엇인가 좀 되게 궁금했었는데 찾아보니까 나오는 게 목회자와 장로와 성도 이렇게 딱 구성원을 갖춘, 조직을 갖춘 최초의 교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 최초의 교회 혹시 여러분 어딘지 아시나요? 그거를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엇이 교회인가? 성도만 모이면 교회인가? 아니면 목회자가 있어야 교회인가? 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 최초의 교회라고 했을 때 보통 많이 얘기되는 곳은 소래교회라고 해서 현재 북한 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특이한 게 외국인 선교사가 일절 개입한 것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 외국인 선교사의 전도를 받은 조선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예요. 그게 참 특이한 역사이고, 그래서 소래교회가 보통 한국 최초의 교회를 불리우고, 이곳 소래교회의 핵심 멤버분들이 서울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이제 만나서 이분들이 또 이곳 서울에 언더우드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 정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문안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지금 청계천을 따라서 세문안교회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기 롯데관광이라고 크게 써있는 건물이 보입니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감리교회 본부 같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펜젤러가 이곳, 여기 청계천 옆이 바로 정동인데, 정동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감리교를 시작을 했는데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 근처에 계속 본부를 두고 있으니까요. 네, 언더우드 선교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일 것 같아요. 이분이 연세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거든요. 교육 쪽에서도 탁월한 업적이 있는 분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 와서는 제중원의 과학교사로서 일을 하면서 전도의 기회를 엿보았던 거고, 또 이분이 한국에 온 거의 처음 선교사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올 선교사들을 위해서 조선어 사전 같은 걸 한창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영 사전도 만들고 또 한국어 문법책도 만들고 또 이런 일들을 또 했다고 하시네요. 본인부터가 언어 감각이 탁월해서 좀 습득이 빨랐던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남길 수가 있었고, 또 연세대학교 세우는 어떤 교육적인 업적, 그리고 세문안교회, 한국 장로교회 어머니 교회, 또는 한국 개신교회 어머니 교회로까지 불리는 교회를 세워서 우리 한국 개신교회 뿌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문안교회는 진짜 커서 또 큰 길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며 가며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문안교회는 진짜 크거든요. 진짜 크고 좀
여기서 예배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는데 겉은 진짜 모던한데 내부 예배는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금 이질적이었어요. 네, 현재 건물 자체는 2015년에 개봉을 해서 2019년에 입당을 했네요. 여기 예배당이 이게 한 5번째인가 6번째 예배당일 겁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계속 옮겨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처음 위치는 딱 아닌데 어쨌든 그 근처에서 멀지 않은 거리 내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는 또 역사가 유구한 교회답게 전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예배당. 그래서 언더우드 청교사의 사저에서 처음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의 형태도 있었고 거쳐서 지금까지 온 거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조용하게 말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촬영은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한국교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게 되고요. 네. 여기가 저 언더우드가 가지고 왔던 여행 가방이라고 합니다. 캐리어죠, 캐리어. 가상적인 교회 형성에 대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와 만난 조선인들이 이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쪽 황해도에 소립교회를 세우게 되고, 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이분들이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만나게 되면서 세문안교회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소립교회를 이렇게 세워졌고, 그 다음에 서상륜, 서경준 이분들이 이제 주요한 인물들인데, 이 중에 서경준 이분들이 또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가 서상륜, 서경준이라는 소립교인 출신들과 또 서울 출신들을 같이 이제 모아서 세문안교회를 세운 거죠. 네, 언더우드는 1887년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아무래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1886년에 먼저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조선 최초의 고아원이었다고 하고요. 당시 고아원에 김규식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독립운동도 하시고 또 나중에 해방 전국 이후까지 활약을 하는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도 이곳 고아원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아원은 결국에 나중에 폐쇄가 되고, 그래도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이 언더우드가 1898년에 주일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계속 해나갔는데, 이 세문학교의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된 어린이 교육이 계속 성장해서 경신학교에서 경신학교 대학부가 나중에 연세대학교로까지 발전하는 그러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네, 1896년 그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 고종 탄신 45주년 기념 특별 예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찬송가 70장에다가 임금과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가사를 붙여 불렀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첫 번째 애국가이자 찬가라고 합니다. 좀 신기하죠? 지금 뭐 가사를 보시면 특히 2절에 우리 대군주 폐하 만세 이런 식으로 만수가 이렇게 하여 주소서 이런 걸 교회에서 부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사실 상상이 안 가는데 당시에 또 이렇게 했다는 거,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는 좀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모습들이 이 조선으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는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왕을 위해 주는 이런 모습들이 보기 좋잖아요.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서도 명성황후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상실감에 빠져있던 조선인들에게는 위로가 되었던 거죠. 네, 세문학교회가 1910년도에 지금 위치가 왔다고 하네요. 꽤 역사가 오래됐네요. 이 위치도. 여기 보니까 청세문학교회의 7위에 엄격하였다. 네, 그래서 창립 예배 때 장로 2명 세워졌었는데 그분들도 징계받고 한 분은 출교까지 당했다고. 정말 빡세죠. 보통 창립 멤버는 끝까지 계실 텐데요. 저기 우리나라 개신교 이랬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 보면은 3.1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3.1운동에 어떤 교회 이름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개인 참가로 투옥된 분들한테는 옥중교를 위한 기도회, 헌금 이런 걸 통해서 도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옛날 이렇게 사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보도 옛날 주보 이렇게 나와 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제 이 자리를 이제 내려놓으시고, 두 번째로 이제 한국인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차재면 목사님이 1920년에 두 번째 목사를 맡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궁성요배, 신사참배 같은 건가 보죠. 국가의례에 불철저했다고 해서 1941년에 강제 사임당했다. 일제가 이런 일까지 했네요. 네, 여기 자세히 나왔네요. 민족의식이 투철한 차재현 목사는 형사가 없을 때 국가의례를 빼고 예배를 진행했다. 이걸 고발당해서 41년에 강제 사임당했다. 이렇게 사진분이 계시고, 또 이번은 밑에 장지영, 최현배 두 나와 계신데, 이분들도 세문학교의 집사님들인데 한글 운동을 하셨다가 일제에 어떤 박해를 받아서 옥에 갇히시고 고문당하시는 그런 시련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세문학교의 역사는 우리나라 항일의 역사랑도 맥을 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남파 잘 모르고 성함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분도 세문학교의 출신이라고 하고, 뭐 봉선화, 봄처녀 이런 가곡, 고향의 봄 같은 111개의 통일을 남긴, 네, 한국 역사, 음악 역사에도 빠질 수 없는 이런 분도 여기 출신이셨다고 하네요. 홍남파는 뭐 퐁당퐁당, 고향의 봄 작곡했다고 합니다. 참 시련이 많습니다. 세 번째 목사님은 1944년부터 신무하셨는데 1950년 6.25가 터졌을 때 교회를 지키시다가 인민군에 의해서 납북당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새 아드님의 사진인데요. 그 한국전쟁에 참전을 한 거예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는 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알기 쉽지 않은데, 저도 여기서 예배 한번 우연히 드렸다가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근처 지나실 분들은 한번 여기 와보셔서, 전시관이 되게 잘 돼 있으니까 잘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전시관을 잘 갔다 나왔습니다. 좋은 시간이었고, 다음은 이제 저희 지금 장로교회 어머니 교회를 왔지 않습니까? 이제 감리교회 어머니 교회도 가봐야 되겠죠?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정동제일교회인데요. 거기 가기 전에 먼저 더 가까이 있는 다른 곳을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정동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보신 알렌과 언더우드는 장로교 사람들이었고요. 또 이제부터 나올 아펜젤러 그리고 스크랜튼, 이분들은 감리교 분들입니다. 아펜젤러는 목사님이고요. 스크랜트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랑 엄마 두 사람이 있는데, 제 아들 스크랜트는 의사입니다. 의사고, 엄마 스크랜트는 교육자세요. 어머니 스크랜트는 메리 스크랜트인데, 한국에 왔을 때 당시에 50대의 나이였다고 해요.
남편의 일은 그런 과부셨는데 이제 아들과 함께 또 선교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메리 스크랜튼이 세운 학교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화학당이고요. 그 이화학당에서 이화여고, 이화여자 외국어 고등학교, 이화여대 다 나오는 거죠. 당시 서양 근대식 교육기관이 생기고 있는 분위기였지만 여성들은 교육받을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메리 스크랜튼이 여성들을 위한 이화학당을 세운 거죠. 지금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 아펜젤러와 당시 언더우드 그리고 또 스크랜튼 모자 모두 정동에 처음 시작지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동 쪽으로 저는 가보려고 합니다. 정동 넘어가는 길인데요. 1편 보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네, 러시아 공사관 자리입니다. 1896년 아관 파전이 일어났던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1880년대 주로 보고 있는 거고, 아관 파전 1890년대에 일어났는데 그 두 시기 모두 다 이 정동이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화여자고등학교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화학당 자리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화여고 정문을 들어오면 이렇게 손탁호텔터라는 표지석이 저희를 맞이합니다. 손탁호텔은 저희 조선 말기 관련된 이런 책이나 이야기들 읽다 보면은 종종 나오는 호텔이거든요. 지금은 없어진 곳인데 어떤 사교의 장이 되었던 곳인 거죠. 그리고 옆에는 이화박물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이화학당에서 지금의 이화여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한번 이쪽 관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역대 교장에서 첫 번째가 저희 아까 얘기했던 메리 스크랜턴 여사께서 첫 번째 교장하셨고, 순서대로 이렇게 정말 다양한 서양 분들이 계속 많이 하셨네요. 생각보다. 게다가 한국인으로 또 넘어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했던 여성들이 스크랜튼 여사가 이화학당을 세우면서 근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화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유관순 여사가 아닐까요? 네, 명예 졸업장 그리고 1996년에 수여가 되었습니다.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했었지만 졸업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명예 졸업장을 이렇게 수여한 것입니다. 네, 옛날 이화학당 건물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볼 게 많지는 않은데 그냥 학교 건물 들어와서 구경하는 느낌이 들어요. 지나가다가 들리시게 되면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화박물관 잘 보고 나왔습니다. 복원된 거긴 하지만 1910년쯤에 지어져서 역사성도 있는 건물이고 잘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메리 스크랜턴은 한국 어떤 여성사에 있어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여성 교육, 이화학당으로 대표되는 여성 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기도 했고, 또 고구여관이라고 해서 조선 최초의 여성 병원을 만든 분도 이분이거든요. 당시에 여성들은 아무래도 이제 남녀칠세 부동석 같은 문화가 강해서 남자 환자들 또는 남자 의사들과 접촉하는 것이 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 문화적인 특수성을 보고 여성병원을 이분이 세우신 거고, 미국의 의사를 요청해서 미국에서 여의사가 오시고 이렇게 된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 보구 여관은 현재 또 이화여자 대학교 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또 역사가 이어집니다. 앨리스 크랜턴은 정말 그런 면에서 뜻깊은 인물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들 윌리엄스 크랜턴도 같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그분은 의사였기 때문에 직접 의료 활동을 하면서 당시 조선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스크랜턴 모자의 동역자죠. 같은 감리교 소속이고 같이 조선에 들어왔던 그 조선에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 그룹에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언더우드와 함께 대표적인 또 한 사람 아펜젤러가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정동제일교회입니다. 지금 저희 영상에 나오는 게 베델 예배당이라는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은 정동제일교회가 창립된 지 한 10년 정도 만에 지어진 예배당이고요. 그러니까 19세기에 지어진 예배당이에요. 그게 지금 이렇게 여전히 정동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고요. 물론 요거를 지금도 완전 메인 당으로 쓰는 것 같진 않고 옆에 예배당을 또 증축했고, 하지만 이 베델 예배당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교회에 들어오면은 바로 이렇게 아펜젤러 목사님의 흉상이 나와 있습니다. 늠름하십니다. 설명도 나와 있고. 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여기가 아마 현재는 주로 예배당으로 쓰이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멀리 이화여자 고등학교가 바로 보이네요. 감리교 동지들이 흔적이 서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곳 정동제일교회는 한국 감리교의 최초의 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85년에 그 아펜젤러가 성찬식을 시작한 것으로 그날을 이곳 교회 창립일로 기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일자를 따지자면은 언더우드의 세문안교회보다 일자는 2년 정도 빠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세 가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런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그들이 우리한테 줬던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배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넓지 않아서 금방 다 보고 나왔는데요. 그때는 아펜젤러는 그런 감리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또 교육적으로도 업적을 남기셨는데 배제학당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배제학당 그리고 정동제일교회를 거친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뭐 서재필, 이승만, 김소월, 여운형 뭐 등등, 주시경 등등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이 정동제일교회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정동제일교회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있는 게 바로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입니다. 뒤에 배제 중고등학교로 크게 글씨도 써있네요. 저게 중고등학교가 있는 건 아니고 재단인 것 같아요. 법인인 것 같아요. 학교 법인. 학교들 자체는 지금 강동구로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래 학교가 있었던 그 자리에 이렇게 옛날 건물을 박물관으로 다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입니다. 아펜젤러는 1902년에 사망했습니다. 1885년에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오래 계시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제 전라도 쪽으로 선교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시다가 배 사고가 발생해서 자신의 일행들을 구하려고 배를 탈출 안 하고 끝까지 남아 계시다가 결국 익사해서
시신 수습도 못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그분다운 최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박물관 내부가 촬영은 금지되어 있어서 촬영은 못했는데, 안에서 이제 배제 학당과 아펜젤러를 비롯한 선교사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게 길 뒤편이거든요. 길 앞편에는 이렇게 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과연 뭐하는 곳인지 알기조차 쉽지 않은데, 한번 요 시청역 근처를 오시는 분들이라면 잠깐 둘러보는 느낌으로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그 명동 쪽에서 알렌을 시작했고 정동 쪽으로 넘어오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 등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흔적들을 계속 쫓아와 봤는데요. 이분들을 또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의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오늘의 마지막 종착지로 삼으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여기는 합정역이고요. 합정역에 저희 오늘의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네, 합정역 7번 출구를 나가서 조금만 들어와도 되게 조용한 길이 나옵니다. 합정역 자체는 분명 엄청 번화가 있고 힙한 거리인데, 이쪽은 그 끄트머리거든요. 그래서 일로 가다 보면은 저희 오늘 목적지 양화진이 나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이곳에는 한국을 방문했던, 한국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선교사가 아닌 분들도 있기는 해요. 이렇게 묘소가 모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묘소 아래쪽으로 보면은 여기 1번, 2번 이런 곳이 기념관입니다. 박물관 같은 곳이고, 여기 안장자 명단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저희 오늘 봤던 분들 중에서 스크랜턴,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분들 다 여기 한자리에 모여 계십니다.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 안장된 분은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 분이 사망하시면서부터입니다. 존 헤론은 오늘 맨 처음에 나왔던 알렌 선교사와 같이 일을 했던 의사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 제중원의 알렌에 이어서 두 번째 원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는 중에 본인도 전염병에 걸려서 사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묻을 곳을 찾아야 되는데, 당시 외국인 묘지는 인천까지 가야 있었다고 해요. 근데 너무 더운 날씨라 그 시신을 거기까지 옮길 수가 없어서 양화진에 안장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묘역 초입에 보면은 대한매일 신고사장 이렇게 써있는 큰 묘비가 있습니다. 어니스 토마스 베델이라는 분의 묘비인데요. 이분은 그 선교사는 아니시고요. 영국 출신 기자인데 처음엔 특파원 자격으로 조선에 왔다가 지금 여기 묘비에 있는 대한매일 신보 같은 언론사를 창립하고, 아직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그 합병되기 전에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내시고 이러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이제 열강들에게 어떤 침략당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셨던 그런 분인데, 결국 일제가 탄압을 해서 금고형을 받고 그런 걸로 좀 고생을 하시면서 30대 젊은 나이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한 묘비가 원래 있었는데, 그 묘비도 일제에서 훼손을 했었고, 나중에 독립이 된 한참 후에 90년대에 다시 묘비가 작성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국 훈장 대통령장을 받으신 분이에요.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신 분도
네, 목숨을 바친 셈이죠. 네, 그런 분이 계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묘소가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되게 양지 바른 곳입니다. 저쪽 보시면은 나무의 가를 잘 보이지 않지만 한강 마포대교가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 바로 옆에 있어서 위치도 정말 좋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저 유명한 분들 또 있는지 한번 쭉 돌아볼게요. 여기는 허버트 선생님의 묘지입니다. 이분도 이제 건국 훈장 독립장을 받으신 독립유공자시고요. 이분은 그 고종 황제와의 긴밀한 친밀 관계가 있어서 조선의 어떤 어려움을 전 세계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국인 미국에 가서 조선의 사정을 알리기도 하고, 또 헤이그 특사 아시죠? 고종이 이제 일산늑약의 그런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보냈던 헤이그 특사, 그때 이분도 같이 가셔서 서유럽, 미국 이런 선진 국가들에게 조선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알리셨던, 그렇게 백방으로 뛰어다니셨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조선은 결국 일본에 이렇게 강제 병합을 당하게 되고 그런 역사를 겪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 또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셨던 그런 허버트 선생님의 묘소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허버트 선생님은 선교사이시기도 하고 영어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그런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광복 때까지 살아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광복하고 나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한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80대 오시게 되고, 근데 너무 힘든 여정이어서 결국 한국에서 금방 돌아가시고 맙니다. 근데 이분이 남기신 유명한 말이,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이곳 한국에 묻히고 싶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묘소가 이곳 양화진에 있는 겁니다. 헐버트 선교사님 옆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의 묘소가 있는데요, 저는 이분의 묘소가 양화진 처음 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특별한 건 없어 보이고, 그 생년월일도 보면 지금 83년에 태어나셔서 190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꽤 젊은 나이에 사망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되게 인상 깊게 본 이유는 이 설명 때문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이분의 이 글을 읽고 많은 젊은이들이 조선으로 오는 것을 자원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사망을 하셨어요.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과로사로 사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그 어떤 글이 또 삶이 정말 참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는 하디 가족, 그러니까 하디 선교사님의 두 따님이 안장된 곳입니다. 1살 때 또 6살 때 각각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의료 선교사인데, 회계를 통한 부흥, 원산 대부흥과 평양 대부흥의 기폭제 역할을 한 그 회계 운동을 처음에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적으로는 매우 의미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고, 본인의 두 딸이 이곳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린 아이들의 묘소가 참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그런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와서 정말 모든 걸 다 바쳤다는 의미겠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앨리스 아펜젤러 선생님의 묘소입니다. 이분은 저희가 앞서 봤던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첫째 따님이신데, 공식적으로는
조선에서 태어난 첫 번째 서양인이라고 해요. 부모 양쪽 다 서양인인데 태어난 첫 번째 아이라고 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기도 했지만 성인이 되고 다시 한국으로 나와서 이화학당을 이제 섬기셨다고 합니다. 교사도 하시고 후에는 학당장도 되시고, 그 일제에 의해서 잠시 쫓겨갔다가 또 독립하고 또 다시 오셔서 이화여대 명예총장직도 하시고, 또 이화여대에서 결국에 그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자신의 그 삶을 다 바치신 또 분인 거죠. 샤오드 홀 선생 공적비인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여기 보면 홀 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윌리엄 홀 부부와 아들 샤오드 홀 부부를 비롯해 6명의 가족이 묻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홀 가족이 진짜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일단 샤오드 홀의 어머니 로제타 샤오드 홀부터 얘기할 텐데, 로제타 샤오드 홀이 저희 아까 앞에서 봤던 정동의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전신이었던 보인 여관이 있었습니다. 보인 여관의 제2대 여의사로 로제타 샤오드 홀이라는 분이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의사로서 여자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고, 그분의 약혼자였던 윌리엄 홀이 같이 한국으로 넘어와요. 그 두 사람이 서울에서도 의사 활동하다가 평양에 가서도 의사 활동을 했는데, 평양에서 그 전염병 환자를 돌보던 중에 남편이 일찍 사망을 합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그 샤오드 홀은 매우 어린 아기였겠죠. 그리고 로제타 샤오드 홀은 미국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는 한국의 그런 여성 의료, 그리고 교육 이런 거 전반적으로 힘을 쓰셨고 평생을 다 바쳐서 한국을 위해 헌신하십니다. 그리고 아들 샤오드 홀도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고 의사가 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의료 사역을 하십니다. 이분은 특별히 결핵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요. 한국이 결핵 비율이 되게 높은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때문인지 결핵을 전공을 하셨고, 한국에 오셔서 이제 의사 활동을 함과 더불어서 그 크리스마스 실 있잖아요. 결핵 그런 퇴치 기금을 모으기 위한 그 실을 한국에 도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샤오드 홀은 또 유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샤오드 홀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또 일제에 의해서 쫓겨나고는 인도에서도 또 수십 년간 의료 사역을 하신 이 가족이 모두 다 자신의 인생을 조선에 헌신한 그런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다 여기에 묻혀 계십니다. 어머니 로제타 샤오드 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잠깐 나갔을 때 그 한국에서 김점동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같이 나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인 박에스터, 그분이죠. 이제 김점동이었다가 남편이 박씨라서 서양식으로 이제 박에스터라고 불리는 거고, 그런 어떤 한국 최초 여의사를 키우신 분이기도 하고, 또 한국 최초로 점자를 개발하고 보급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홀 가족 묘소 옆에는 바로 존 헤론 가족의 묘소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중원의 제2대 원장이셨고요. 전염병 환자를 돌보다가 본인도 결국 전염병에 걸리셔서 사망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곳 양화진에 처음으로 안장되신 분이고, 이분의 이 묘소를 시작으로 선교사들의, 서양인들의 묘지가 조성되었습니다. 네, 이쪽을 보면은 스크랜턴, 메리 플래처 벤튼, 그리고 위도 오브 윌리엄 스크랜턴, 그래서 윌리엄 스크랜턴의 미망인 메리 스크랜턴의 묘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훈장, 무공화장이라고 글씨가 나와있고, 또 이화학당 설립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의 창설과 초석을 놓으신 스승님들 해서 이분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화학당을 세우시고
현재 유아여대를 만드신 메리 스크랜튼 묘소입니다. 그리고 메리 스크랜튼 묘소 바로 뒤편에 그 아펜젤러의 그런 기념비가 있습니다. 아펜젤러는 그 바다에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분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대요. 시신은 없고 다만 여기에 이제 기념을 하는 자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평탄하게 기념하는 자리가 있고, 제물포에 성육해서 한 첫 기도. 이 기도를 할 때는 정말 조선에 빛도 희망도 없었을 때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문명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죠. 네, 양화진에는 이제 아들 부부와 따님의 그 묘소가 있는 거고, 또 아펜젤러 기념비가 이렇게 있어서 이분의 삶을 기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일가의 묘소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4대에 걸쳐서 여기 묘소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후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도 한국을 위해서 헌신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아드님들은 6.25 전쟁에 참전을 하셨던 거 아까 세문학교에서 확인을 다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대를 이어서 동양의 작은 나라를 위해서 삶을 계속 헌신하셨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이 자세하게 각 묘소마다, 주요 묘소마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들만 잘 읽어봐도 한국 근대사를 아예 공부하는 살아있는 박물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런 것만 잘 읽어봐도 진짜 다양하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알고 보면 참 한국에 여러 가지로 헌신하셨고 여러 가지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셨던 그런 분들의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오늘 조선에 처음 들어온 개신교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요즘 개신교 얘기가 뉴스에 나오면 저도 개신교 성도이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안 좋은 뉴스가 보통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점은, 정말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이곳에 오셨을 때는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왜 저렇게까지 이 나라를 사랑하지? 당장 우리 한국 사람들조차 이해 못하는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그렇게 온몸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또 대를 이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땅에 개신교가,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저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이곳 양화진은 예약을 통해서 저 박물관 같은 전시관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안내도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 이렇게 이곳에 한번 오셔서 쭉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처럼 예약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오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